2017년 4월 7일 13일차 남지읍에서 낙동강 하구뚝 인증센터를 거쳐 부산 서부 시외버스터미널까지 101.2km, 그리고 부산 서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완도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버스. 모텔에서 나와 읍내거리를 조금 지나서는 자전거 길로 들어섰다. 비가 온 영장인지 상쾌한 바람이 불었다. 길가에 꽂힌 깃발의 휘날림으로 보아 세지는 않았지만 순풍이었다. 약하면 어떠랴 순풍인데. 평지의 시멘트길에서는 시속 28km, 아스팔트 포장에서는 시속 30km, 아스팔트 길인데 약간이라도 내리막이 느껴지는 지점에서는 시속 35km의 숫자를 속도계가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무선 케이던스 속도계를 사용했었다. 로드를 막 시작했을 때에는 페달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포스팅에서 강조했기 때문이다. 케이던스 기능이 있는 속도계를 구입하고 싶어서 매장을 둘러보고 인터넷 검색을 했다. 수입사는 상당히 고가여서 국산을 찾았는데 다행히 하나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사는 연천에서 가까운 양주에 본사가 있었고 가격도 9만원 선이었다. 그런데 더욱 나의 구미를 당겼던 사실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6만원대의 제품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당연히 그 판매자의 물건을 구입했다. 약 1년 반 정도 사용하다 보니 속도계를 보지 않아도 회전수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고, 적정 회전수인 90에서 100rpm을 유지하는 것보다 도로 상태와 나의 근력이나 컨디션에 맞는 최적의 회전수로 페달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에게 있어 최적의 페달링이란 페달이 헛돌지 않으면서 다리의 근육에 약간의 힘이 들어가는 정도의 회전수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행을 시작할 때쯤에는 속도계를 떼고 라이딩을 하고 있었다. 속도계를 장착하면 스포크에 자석을 끼우고 프레임에 센서를 달고 다니게 되는데, 이로 인한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떼게 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자전거는 역풍이 쥐약이며 아스팔트 위에서 타야 제맛이라는 진리를 몸으로 느끼면서 달리다 보니 창녕 함안보에 도착했다. 관리동 건물 2층에 홍보관이 있었고 한쪽 옆에 편의점이 있었다.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체인점이 아니었고 개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가게였는데 카페와 매점을 겸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로 생각은 없었지만 앱과 지도를 번갈아 보아도 양산시에 도착할 때까지 식당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았다. 아메리카노와 허니버터 감자칩으로 요기를 했다.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라 그런지 커피 가격이 많이 비쌌는데 맛은 다른 체인점과 별 차이가 없었다. 먹으면서 홍보관 내의 의자에 앉아 경치를 감상했다. 전망이 좋았다. 그런데 창문 앞에 전깃줄이 여러 가닥 지나가기에 사진을 찍지는 않았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오돈 방향으로 계속 가도록 안내를 하고 있었고, 앱에서는 함안보를 건너가도록 표시를 하고 있었다. 네이버 지도에는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었는데, 네이버 지도에서의 자전거 전용도로 빨간색은 비교적 믿을만 하지만 파란색 혼용도로는 실제에서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앱의 안내를 따라 함안보를 건넜다. 사진의 지도에서 붉은색 원형점은 함안보를 건넌 후의 지도상 내 위치이다. 양산물문화관을 향해 가는 도중 운치 있는 목조 육교를 건너 전용도로로 접어들었다. 육교 위에서의 경치가 한껏 무르익은 봄의 정취를 내뿜고 있었다. 함안보에서 양산물문화관까지의 자전거 길은 대부분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었다. 작년인가에 남한강 라이딩을 할 때 어르신을 만났는데 낙동강 구간을 종주할 때 비포장길이 대부분이었고 포장길도 관리가 이루어지질 않아
노면 상태가 엉망이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걱정을 많이 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운명이려니 생각하면서 종주를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 낙동강길은 그랜드슬램에 포함된 자전거 길 중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동해안 자전거 길 중에서 경북 구간이 새로 등록되었다지만 크게 기대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지난번에 동해안 길을 라이딩했을 때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나무가 다 자라지 않아 아쉽기는 했지만 자전거 길 양옆으로 늘어서서 만개한 벚꽃이 눈동자를 가득 채웠다. 몇 년 후에는 도로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을 것이다. 창녕 하만보에서 양산 물문화강까지 구간의 3분의 2 정도 온 것 같은 지점에서 벚꽃이 무성하게 만개한 거리를 만났다. 이 구간은 자전거 길을 조성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이 분명했다. 제방 위의 자전거 길에는 벚나무가 앙상한 반면 옆에 있는 일반 도로에는 완전히 성숙한 모습으로 가지를 뻗고 있으니 말이다. 점심때가 되어 정자에 앉아 육포로 요기를 하는데 바로 앞에 처음 보는 형태의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쉽게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일반적인 거치대에 로드 자전거를 거치하면 기울어지면서 스포크가 거치대에 닿아 손상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핸들을 거치하게 되면 그런 염려가 없어서 안심이 된다.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거치대가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되면 좋겠다. 양산물문화관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될 무렵 부산행 고속철도 옆으로 조성된 자전거 길로 접어들었다. 강이 있고 기차가 가는데 그 사이로 내가 달렸다. 문득 고등학교 시절 소양강변에 살던 때가 생각났다. 자율학습까지 끝나고 집으로 갈 때면 자정이 다 되어 강변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강 건너쪽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안개가 램프의 요정처럼 피어올라 키를 길게 늘어뜨리다가 내가 지나갈 도로 위로 허리를 숙이면 터널이 만들어지는데 그 밑에 가로등이 켜진 경치는 한편의 유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여기도 그런 물안개 터널이 피어오르는 시기가 분명 있을 터인데 언제쯤 그 시간대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 있을까 상상해 보았다. 시멘트길 저 앞에 모퉁이를 길게 돌아 들어간 구름다리가 보였다. 얼핏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구름다리일 것 같았다. 양산물문화관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그런데 매점이 없었다. 음료 자판기조차 없었다. 집에서 출발할 때는 쌀쌀한 날씨여서 겨울용 저지와 빕타이즈를 입었는데 여기에 도착하니 연천에서의 늦봄 기운이 느껴졌다. 두툼한 옷감이 땀에 젖어 무거웠다. 경험상 이쯤에서 이은 음료를 하나 마셔야 속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난감했다. 그러나 없는데 어쩌겠는가. 물로 대신해야지. 양산물문화관도 인증부스와 사이버 인증센터가 달랐다. 사이버 인증은 물문화관에서 1km 정도 못 미쳐 설치된 휴게쉼터에서 이루어졌다. 휴게쉼터라고 해서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진 촬영을 하도록 만든 난간과 벤치가 전부였다. 인증부스는 물문화관을 100m 지나 설치되어 있었다. 강 주변은 대부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기쯤 내려오니 주변의 식당은 거의가 매운탕집이었다. 지나면서 보아도 그렇고 앱에 표시된 업종도 그렇다. 그런데 호포국수라는 식당이 유일하게 등록되어 있었다. 네이버 길찾기로 찾아갔다.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았다. 라이더들도 여러 명 눈에 띄었다. 비빔국수와 물국수 두 가지 메뉴인데 4,000원, 곱빼기는 5,000원이었다.
물국수 곱빼기를 주문했다. 홀이 넓지는 않았고 문 앞에 자리가 하나 있어 헬멧을 벗어놓았는데 할머니를 동반한 가족이 들어와서 자리를 찾았다. 외부에 있는 식탁으로 나가려는 것을 날씨가 더우니 안에 앉으시라고 말씀드리고 밖으로 나왔다. 주인 아저씨가 고마운 표정을 지었다. 다행히 정자가 있었고 그 위에 탁자가 놓여 있기에 신발을 벗고 올라갔다. 국물에서 멸치 맛이 많이 나지는 않았다. 약간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했다. 이 집 특유의 양념이라고 생각했다. 맛은 괜찮은 편이지만 장거리 라이딩과 국수는 궁합이 맞는 것 같지는 않았다. 여기 오는 지역 주민들도 주변의 매운탕집과 카페 외에는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호포국수에서 다시 자전거 길로 들어선 후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길 건너에 고층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그 공원을 자전거 길이 가로지르도록 꾸며져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후를 즐기러 나왔고 나는 피해 다니느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부산시와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왼쪽은 건물, 오른쪽은 강물의 경치가 계속 펼쳐졌다. 오고 가는 사람도 정말 많았다. 양산시 공원에서도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훨씬 더 많았다. 특히 낙동제방 벚꽃길에 들어서서는 스탠딩 경기를 펼치듯 가야 했고 페달에서 클릿을 대략 20번 정도는 풀었던 것 같다. 금요일인데도 이렇게 많은가 하고 의문이 들었고 주말에는 얼마나 더 많을까 궁금해지기도 했는데 처참할 정도로 꽃잎이 떨어졌음에도 아직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벚꽃들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었다. 이 제방길은 느낌상으로는 적어도 5km는 되어 보였고 계속 사람들 사이로 고개 운전을 해야만 했다. 끝나기 전 300여 미터 정도 되니 인적이 없어졌다. 사진은 그 구간에서 찍었다. 낙동강 하구뚝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드디어 낙동강 종주를 완성하는 순간이었다. 편의점을 찾아 이온 음료를 하나 마시면서 출발해서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잠시 돌아보았다. 날짜로는 3분의 2가 지났으나 이번 여행의 가장 긴 구간을 마쳤으니 코스로는 4분의 3을 아니 5분의 4 정도 끝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앞으로 남은 구간이 제주도 환상길과 동해안길 그리고 한강길 중의 일부이니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완도로 가야 했다. 네이버로 버스 시간을 검색해보니 얼마 남지 않았다. 부지런히 부산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을 향해 출발했다. 터미널에 도착해서 완도행 버스표를 끊었다. 승차장에 나가 5분 정도 기다리니 버스가 들어왔다. 다른 터미널에서 했던 것처럼 기사에게 자전거를 실어야 한다고 했더니 대뜸 안 된다고 했다. 이유인즉 사람이 많아서 짐도 많이 가지고 탄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승차했고 화물칸에는 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다시 기사에게 사실을 얘기하니 중간에 손님이 또 탄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소화물로 보내겠다고 했더니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않은 채 안 된다고 했다. 화물비를 달라는 뜻이라고 짐작했지만 돈을 직접 찔러주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다. 출발 시각이 너무 임박하여 사무실로 가서 방법을 찾는 것도 무리인 것 같아 기사에게 다시 사정 얘기를 하며 졸랐더니 맨 뒷칸에 자리가 있으면 실어보라고 했다. 역시 두드리면 열린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인간이 있지만 피곤했나 보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잠이 들었다. 1시간 정도 후에 깼는데 그때부터 정차한 정류장의 숫자가 14개였다. 버스 시간을 검색할 때 부산에서 완도까지 6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았다. 이 거리에 무슨 6시간이냐고.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완도 터미널에 도착해서 자전거를 꺼내고 기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
터미널을 나왔다. 순간 머리가 허전함을 깨달았다. 헬멧을 버스에 놓고 내린 것이다. 얼른 버스로 가보았으나 버스는 문이 잠겨 있었다. 실망하고 낙담한 채 버스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는데 양복을 입은 중년 신사가 얼큰하게 한 잔 마신 얼굴로 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버스 회사 직원이라고 했다. 버스 기사가 외지 사람이면 전용 숙소에 있을 것이라며 자기가 가보겠다고 했다. 완도 사람이어서 집에 갔다면 자기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면서. 숙소라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니 무조건 고맙다고 할 수밖에. 그런데 숙소로 가다가 돌아와서는 버스로 향했다. 혹시나 가본다면서. 버스 출입문 옆에 열쇠가 꽂혀 있었다. 세상에나 이런 기적이. 기사 회생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헬멧을 꺼내면서 고맙다고 몇 번을 인사했다. 모텔이 몇 개 있는데 아내가 먼저 도착해서 S모텔에 방을 잡아 놓았다. 일회용품은 칫솔과 면도기, 커피가 전부였다.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컴퓨터가 있으나 오늘은 소용이 없었다. 시간이 너무 늦어 일기를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방이 넓었고 자전거도 보관할 수 있었다. 냉온 정수기도 있었지만 세탁기 사용은 불가능했다. 가격은 4만 원. 자전거 여행자가 묵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겠다.